최근 넘쳐나는 중국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중국 경제가 왜 지금 이런 지경에 몰리게 됐는지 경제적인 분석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할지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뷰터 SBS 이현식 기자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 경제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정책의 발표 또 사건들의 배후에는 시진핑 주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국영 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이 활개치는 꼴을 그리 곱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국가가 쥐고 있어야지 공동부유든 부국강병이든 가능하고 민간 경제의 힘이 너무 커지면 공산당의 권력에 도전할 뿐이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각종 정책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윈 실종 사건입니다. 마윈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불리던 엔트그룹을 일궈서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각광을 받던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은행들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혁신을 질식시킨다. 이렇게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마윈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렸습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2년 이상이 지나서야 그가 일본 등 해외를 전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고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잃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마윈의 축출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영 기업들을 내세워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국유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사태도 결국은 목 좋은 땅과 부동산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결말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모델은 낮은 이자만 주고 민간의 저축을 끌어모아서 큰 자본을 만들고 그걸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를 처음에 키운 성공 방정식이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축적한 자본을 국영기업에 몰아줬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렸거든요.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만큼 짓고 나자 점점 쓰지도 않을 엉뚱한 걸 지어놓고 숫자상으로만 성장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5분의 1, 1억 3천만 채가 비어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은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짓다만 채로 방치가 됐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갚을 길이 없는 막막한 빚더미에 앉아서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순위는 민간의 구매력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 이게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력을 더 모아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통일하고 그래서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라. 이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국몽 실현의 전 단계가 203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감당할 그런 경제 체력을 만들려면 대규모의 소비 진작 방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종류의 조치를 꺼려한다. 미국식으로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건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라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8년경부터 트럼프가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공격적인 태도로 중화의 세계를 복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그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선 거지 사실 가만히 있는 중국을 트럼프가 막 목살기 굴기 시작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도광양회라고 하는 덩샤오핑의 기조를 시진핑이 그대로 따랐다면 지금의 세상은 아마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힘이 미성숙한 상태로 국력을 과도하게 외부로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중국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무역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현재 줄어들고 있고 또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중에서 중국산의 비중도 갈수록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결국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결국 지금의 경제 위기 대응보다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결 또 권력 유지와 같은 안보 어젠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중국에서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는 공산당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로 모아지면 그걸 따르는 민주 집중제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치하 10년을 지나면서 민주는 간 데가 없고 집중만 남은 게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의 뜻을 예스맨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황제식 통치를 구축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되었을 때 땡큐 시진핑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시진핑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의 궤도를 계속 유지를 해서 미국의 국력을 앞질렀을 거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미국 현실에 대해서 자기 혐오에 빠질 뻔했는데 시진핑이 저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걸 누군가가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하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길로 중국을 되돌려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적인 절대 권력을 종신으로 행사하려는 그의 정책 또 경제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의 중국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희는 2월 열병식을 전후해서 후계자급 대우를 받았는데요. 열병식 전날 연회에서 김정은 부부 사이에 앉아서 인민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고 열병식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인민군을 차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뷰터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군 기병대 행진에서는 김정은의 백마에 이어서 김주애의 백마까지 등장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이 소녀를 왜 전면에 등장시킨 걸까요?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이제 39살인데 왜 다음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4대 세습의 메시지를 벌써부터 내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김정은의 건강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설까지 나온 건강 이상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결론 지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고민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2020년 8월 국정원은 김정은이 아랫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이 개정이 됐는데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됐습니다. 즉 북한 최고 지도자인 총비서한테 이상이 생기면 제1비서가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 유고 사태에 대비한 규정이 당 규약에 마련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김정은이 건강과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을 키 170cm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가끔씩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있으니까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김정은으로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후계 구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외친 구호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열병식장에서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 결사 웅위,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외쳤습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가 주석단에 있는 상황에서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외친 건 당연히 주애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 김정은의 다음 권력은 자녀에게 갈 것이니 4대 세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열병식장에서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외칠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주석단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 부부와 주애가 열병식장에 입장할 때 밀집해 있는 군인들 뒤편으로 대열과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김여정은 열병식 전날 연회에서 주애가 사진을 찍을 때에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사실상의 2인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김정은 남매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김주애의 등장과 함께 외곽으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 관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정은이 내보이고 있는 4대 세습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여정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즉 다음 권력은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에게 갈 테니까 김여정도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어느 왕조에서나 있었던 가족 간의 권력 투쟁의 가능성을 김정은이 사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은 4월 김일성 생일 때 같은 경기장에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의 체육 경기를 또 한 번 열었는데 이때에는 김여정의 착석 위치가 김정은 부녀 뒤편의 중앙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 만에 김여정의 착석 위치가 구석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건데 이는 김여정의 입지가 회복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여정이 조카인 김주애로의 권력 세습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김정은이 김여정의 입지를 회복시켜준 걸로 보입니다. 김주애는 올해 5월 이후에 3개월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예전과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시찰에 동행했을 때 주애는 김정은이 간부들과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자 김정은을 뒤따라가면서 간부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2인자나 부인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이죠. 주애는 또 김정은이 부대 군인회관에서 해군 장병들과 만났을 때 주석단에 앉았고 얼마 전 북한 정권 창립 75주년 구구절 열병식에서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석단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한다고 하면 여기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애를 후계자라고 보기 아직 이르다고 보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주애를 지금 10살 남짓으로 보면 김정은이 아무리 빨리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적어도 10수년 이상이 돼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는 항상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김주애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결국의 주애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